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스톡데일 프로덕스를 가지고 다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좀 점검한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브루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의 상태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왜냐하면 이 상태를 알아야만 원인이 무엇인지도 접근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솔루션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덕분에 또 많은 열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최근에 영상인데요. TV에서 나왔던 영상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세대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음의 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청년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다. 이방인 같다. 근데 청소년 이하로는 지구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외계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냥 그 흐흐 크크라는 카톡 단어 가지고도 밤새도록 대화할 수 있는 이상한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 체계나 방식 모든 게 다르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뭐가 문제인지를 잘 드러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뇌 상태가 어떤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좀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유치원 학습을 대신하는 건데요. 여기서 다양한 콘텐츠로 율동도 배우고 동화도 읽어주고 하더라고요. 학교처럼. 코로나로 유치원 등원을 못하게 되면서 이 알파 세대들이 랜선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영상을 보여주면 책이나 이렇게 문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컨텐츠들이나 이런 뭐 태블릿 PC의 그런 어플들이 너무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서 어떤 설명이 없어도 다 해내더라고요. 어떤 맞아요. 태스크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알파 세대나 이 다음 세대는 실제로 문자 습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진짜 많으실 겁니다. 분명한 건 알파 세대는 문자보다 영상과 음성에 익숙한 세대가 맞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어떤 한 가지 특정 콘텐츠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맞아요. 길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중요도와 상관없고요. 재미없으면 또 재밌다가도 지루해지면 금방 넘어가 버리죠. 그 시각적인 재미, 거기서 나오는 어떤 영상적 자극을 주는 것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쫓아다니고 옮겨다닌다는 특성에 주목을 해서 이들을 유목학습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진은 뇌파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상아동의 뇌파를 측정한 사진이죠. 저 위에는 코인 거죠, 사람 머리 예, 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뇌파의 사진은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그 영역의 뇌파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많이 쓰는 거죠, 뇌를. 예, 색이 어두워져서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초록색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초록색인 영역이 많으면서 좌우뇌를 균등하게 쓰고 있고 이 뒷머리를 후두엽 많이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인 일반 아동의 뇌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아이의 뇌의 모습은 어떨까요? 달라요? 다른데. 너무 다른 것 같아. 보시죠. 못 보겠어. 보라색이야. 예. 앞에가 보라색이면 저거 안 쓰는 건데? 너무 안 쓰는 건데요? 대박.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르지 못하죠. 네. 예. 특히 이 위쪽이 전두엽인데 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전두엽과 오른쪽 측두엽의 앞쪽 요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네요. 좌뇌의 후두엽 기능만 지금 활발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뇌의 후두엽은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수록 뇌의 다른 영역을 쓰는 것은 저하되면서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부분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뇌파 검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죠.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뇌의 전체 영역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 주로 시각과 관련된 뇌 뒤쪽 영역만 자꾸 자극해서 결국 뇌의 전반적인 불균형, 좌우뇌 불균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각이 안 나요. 가지치기지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아,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지는 않아요. 특히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 안 되죠.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걸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요 백질이라는 게 쌓여 있으면은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건너 뛰어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야 그 신경회로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은 뇌 인지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특히 그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발달. 예. 우리가 영장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말을 할 수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유류의 특징인 인지기능, 이를테면은 뭔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파충류요? 이 정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해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여기는 이제 아주 게임에 중독이 많이 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아이들은 저 정도는 아닌데 저것과 비슷한 모습들을 참 많이 나타냅니다. 일단 집중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너무 짧아가지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재미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것은 게임이죠. 화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화려하게 움직이는 그런 화면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재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재미는 사실은 아주 집중한 상태를 심리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재밌는 게 아니고요. 집중하면 재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아이들도 성경에서 충분히 재미를 느끼는 것이죠.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그 재미가 사라지거든요. 게임하고 있는 애한테 옆에서 자꾸 그 캐릭터는 뭐냐, 그건 어떻게 하나 자꾸 질문하면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아이들은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신경질 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성경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가 저의 하나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년 동안 그 고민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시도했는데요. 전두엽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근데 전두엽은 상상하고 어떤 것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뭐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학교에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생각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면 글을 읽어도 글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어떤 질문 가기가 힘들어요. 질문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책을 읽고 나서도 아이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문해력 부분에 대해서 EBS 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만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심장 제세동기. 심장 제세동기 생각나? 네, 이거 전선 보니까 심장이 멈췄을 때나 그랬을 때 패드로 붙여서 이걸 연결하면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어머나, 응, 지금 그리는 거 뭐야? 모랑도. 미나는 옛날에 그렸던 김홍도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말해요. 셀리에게 아름다운 봄을 풍경과 향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셀리에 너 지금 몇 번째 읽는 거야? 한 두 번째.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응, 장애가 있는 셀리 컬러 이거 뭐예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로 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책이에요.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가 뭐였더라? 셀리가 뭐였더라?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장애인데 무슨 장애인지는 안 써져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무슨 장애? 저기 있었네. 분명히 내용이 안에 있는데. 내용하고 읽기를 매칭을 못 시키네. 그거 뭐가 문제인 거죠? 야, 뒤에는 완전 반전이네. 읽질 못해요? 아니 저도 모르는 단어를 다 알 정도로 똑똑한 정원인데 이 글을 못 읽는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똑똑하면 당연히 읽겠지 했는데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구나. 아, 그동안 크록텔레 지금 받아쓰기 시간이에요?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을 이야기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은 수학 단원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열심히 문제를 푸는 아이들. 정규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지 쉽게 답을 쓰지 못하는데요. 결국 연필을 내려놓고 딴짓을 하는 정규. 공부가 싫다는 정규의 시험 점수는 어떨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15문제 중 10개 이상을 맞았지만 정규는 3문제를 맞았습니다. 3문제를 맞췄어요? 아니 뭐 때문에? 아니 근데 다 써 보이는데 3개 지금? 맞췄는데 흔적을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쓴 것 같아요. 아예 비워놓진 않았어요. 다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식이 틀린 거지 계산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세히. 문제를 셈을 하는 능력은 되는데 네. 뭔가 이해력이 이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계산 능력은 좀 있는데 네. 그 그쵸.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계산은 맞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고. 5 더하기 5가 10인 거는 아는데 이 5 더하기 5를 말하는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네, 보시면 문해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자를 읽는 것은 문맹을 타파하는 거고요. 근데 문해력은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내는 능력인데 요즘 아이들이요
말을 정말 잘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데 관계를 맺는 말은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읽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단어의 뜻도 모르니까요.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그 전문가가 그 요즘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대충 있어요. 인사하는 법이 없다. 방은 정리정돈이 안 돼. 귀신 나올 것 같다. 배우는 것은 싫어하고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낮에는 침대에 파묻혀 밤이면 드라큘라처럼 부활해서 돌아다닌다. 데려다가 조사해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휴대폰을 손에서 놓으면 좌불안석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또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꾸중에도 해코지가 무서워서 좀 큰 아이들이겠죠. 말하기가 무섭다. 그리고 성적 등 창피한 걸 모른다. 또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싸가지는, 아지는 송아지 강아지 할 때 어리다는 뜻이고, 싹은 말 그대로 새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고요. 기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인 것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요즘 사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교육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사람들은 위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위기라는 이야기 속에는 위험과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위험만 거의 남아있는 상태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회를 아포리아 현상이다. 근데 이 아포리아 단어가 뒤에 그 사진에 보시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침몰한 걸 뻔하게 알면서도 손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아포리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쁜 아이들이 크면 사춘기가 되고 하면 공부 안 하고 엎드려서 잠자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뻔하니 아는데도 아무것도 손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저학년들은 좀 뭐해도 고학년만 되면 드디어 아이들이 뭐랄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되면 거의 안 나오고 고등학교 되면 안 나오고 청년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 저는 아포리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조금 엄마 말 듣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할까 뻔하니 아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이 시대가 저는 아포리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좀 3가지 정도로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육이 엘리트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브루타를 하고 있지만 하브루타가 한국 사회에서는요, 교회 말고도 일반 사회에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노벨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비리그 몇 프로 입학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또 두뇌를 깨우는 교육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문해봐요. 이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라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뇌를 깨우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두뇌를 깨우면 그러면 사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데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이 아니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뉴스에서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뇌를 깨우는 교육은 하브루타 말고도 정말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아주 대유행처럼 퍼져 있었던 거꾸로 교실, 그다음에 미국의 하크네스 테이블 같은 교육들, 또 프로젝트 수업, 이런 수업들은 전부 다 두뇌를 깨우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저는 영혼을 깨우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교육이 유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공장에 필요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한쪽에 수용해 놨다가 부모들이 아이들 다치면 공장에서 나오고 하니까 자본가들이 불편하니까 아이들 관리하기 위해서 수용했던 것이 현대 학교가 됐다고 유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한 인재가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의 존엄을 교육하는 것,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양성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멘탈이 무너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지 않잖아요. 근데 멘탈이, 마음이, 인격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지식은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저는 철저하게 영혼을 깨우는 교육, 이것을 좀 더 쉽게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사회 엘리트 같은 인재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우리의 교육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 세대 교육이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살 아이는 유치원에 가면요, 7살 아이하고만 경쟁해요. 공부해요. 초등학교 가도,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뭐 재수 삼수한 애들 오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양한 세대를 만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어요. 보니까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요, 만나는 그 사람의 구성층이 너무 단순해요. 엄마, 아빠, 거의 끝이에요. 형제. 근데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할아버지도 만나야 되고, 할머니도 만나야 되고, 삼촌, 이모, 동네, 형, 동생 다 만나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힘을 길러가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요, 아이들이 그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그룹의 모임을 보면은요, 처음 오는 아이는 그 그룹에서 같이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양보하거나 적응하지를 못해요. 자기 것만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께 놀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아이들, 그냥 집에서 핸드폰만 가지고 놀았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우리 세대들이 겪었던 그 골목, 마을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봤어요. 똑같은 나이 애들과도 교육을 시켜봤고, 나이를 혼합시켜서 해봤는데, 혼합시키니까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문제예요. 큰아이 엄마들은 저 조그만 애한테 우리 아이가 뭘 배울까, 이런 반응이고요. 또 어린 조그만 아이들은 형들 사이에서 치지는 않을까, 막 이런 반응이거든요. 근데 막상 같이 넣어 보니까요, 큰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들한테 설명하려니까 쉽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기본기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서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 작은 아이들은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 말을 안 들어도요, 한두 살, 두세 살 많은 형들, 누나들 이야기는, 선배 이야기는 잘 듣거든요. 그리고 잘 따라하고, 그래서 더 쉽게 배워가서 통합세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모든 세대들을요, 통합세대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브르타가 처음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속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했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지식습득 교육인 것 같아요. 체험적인 삶의 교육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왜 지식습득 교육처럼 했는지.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일하는 법을 가르쳐둬야 되니까 그렇게 지식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치지만, 교회 교육도 왜 학교 교육처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좀 품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일상 속에서 체험으로 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의 원인을 저는 그 슈타이너가 기독교인인데요, 인지학에서 좀 찾았습니다. 인지학에서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균형 감각을 자극시켜주면 나중에 커서 청각이 대각선이 있는 게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명 감각은 사고 감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생명 감각은 아이가 침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면은 엉덩이부터 내렸다가 또 안 되면 또 앞으로 쳐다봤다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 속에서 생각에 관련된 세포가 막 발달하니까 나중에 커서 사고 감각이 자연적으로 크게 발달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엄마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너 내려오려고 쑥 내려주면은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하는, 아마 현명한 부모라면은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쿠션을 깔아주는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감각 우리 귀에 대한 거거든요. 달팽이관이 균형 감각을 하니까 균형 감각을 자꾸 훈련하면 귀에 대한 세포가 많이 생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청각이 나중에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뭐 제기차기, 고무줄놀이, 뭐 평행봉, 뭐 닭싸움 이런 놀이를 많이 하면 균형 감각에 관계된 달팽이관이 자극이 되니까 청각의 세포가 많이 생기거든요. 청각의 세포가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생긴 아이와 청각의 세포가 한 10,000개 생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듣는 힘이 다르다는 거죠. 누가 더 잘 듣느냐, 누가 더 내용을 잘 파악하느냐, 누가 더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느냐는 청각 세포가 그만큼 많이 발달된 아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교육을 단편적으로만 책상 앞에서 성경 지식을 배우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전체적인 것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통합세대를 같이 만들어 놨고요. 또 이제 그 다른 집으로 아이를 보내는 일들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이 아이를 집에서 큰 아이라면은 막둥이가 될 수 있는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또 막둥이 왔다고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막 같이 형 누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친밀해져야 교회에서 또 실제로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분위기도 없이 처음부터 성경을 토론하라고 이야기하면은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하브루타 여행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7, 8명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브루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일본과 경제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포항에 가면 일본인 가옥거리가 있거든요. 자료를 다 아이들한테 미리 조사해 오라고 하고 거기 가서 가옥거리 가서 구경하고 또 그 수탈의 현장 그 항구도 포구도 보고 그리고 또 밤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신앙을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다양한 세대들을 똑같은 나이가 아니라 여러 세대들을 구성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하브루타를 아주 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하브루타가 뭔가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막 대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브루타가 요즘 시대의 문제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대안이어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하브루타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원안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브루타에 전념했고 지금 이제 한 8, 9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받았고 그 10계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한 쉐마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르치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교육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샤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뾰족하게 하다, 뿌리가 박히게 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뾰족하게 뿌리가 박히도록 계속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강론하라. 근데 강론을 저는 좀 무식했어요. 설교하다 내지는 강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논자는 이야기할 논자, 강은 익힐 강, 새길 강자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몸에 익혀지고 새겨지고 습관화되는 교육될 때까지. 그리고 익히고 새기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강론이었고 이것의 실천이 하브루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거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저는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 강론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도 다바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다바르란 뜻이 말하다이지만 성취를 위해서 삶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말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 다바르란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자어 번역하고 일맥상통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것을 학교를 만들어서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노예 출신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뭐 부모들, 이런 사람들에게 젊은 부모들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책이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종이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노예 출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락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짝도 일반 사회에서는 하브루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브루타 철학이나 정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나이끼리 두 사람 짝지어주는 것이 하브루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가족들을 보면요,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삼촌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촌, 형, 동생 같은 나이 또래일 확률은 거의 적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2명, 때로는 여러 명.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가정 안에서 강론하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르치다는 말은 론에 해당될 것이고 지키게 하다는 말은 강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론으로 하브루타로 전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원안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저는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하브루타의 3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하는 교육,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야기하는 교육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교회 오면 우리 목사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또 집에 가면 부모가 이야기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이들,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틀렸구나. 두 번째는 질문하는 교육인데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교육.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교육이 제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스스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하는 교육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카메라 켜시고요. 물고기 한 마리만 빨리 그려보시겠습니까? 네. 뭐 대충 이렇게 표시라도 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카메라에 이렇게 한번 대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렸으면 이렇게 카메라에 살짝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1, 2초만 그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카메라에 가까이 대주시면 잘 보입니다. 네. 또요, 다른 분 혹시 그리신 분 계신가요? 네, 이선미 선교사님.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그리셨나요? 네, 김은숙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다 이것 그리셨을 겁니다. 붕어 내지 잉어의 옆모습. 물고기는요, 위에서 본 거 틀리고 앞에서 본 거 풀고 뒤에서 본 거 틀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물고기만 그리라 그러면 전부 다 붕어 옆모습 그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의 종류는 붕어도 말고도요, 이렇게 종류가 많거든요. 갈치도 있고 넙치도 있고 심지어는요, 거북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물고기만 그리라 하면은 다 붕어 옆모습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고기 생김새를 가지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야기해 봤다면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빙어처럼 눈이 발달되어 있고 탁한 물에 사는 물고기는 메기처럼 수염이 발달되니까 알거든요. 이야기가 학습에 얼마나 소중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기회마저도 주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필립스 아카데미, 세계 최고의,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처음부터 이런 좋은 학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연수도 시키고 있는데 안 바뀌었는데 딱 하나 바꾸니까 바뀌더래요. 그게 뭐냐면 테이블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테이블을 둥근 하크네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원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잠자는 아이들이 일어나고 그럼 또 공부 안 하거든요. 옆에 애들 또 괴롭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염치.
계속 그럴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너가 다 공부에 관심 가니 하다 보니까 또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학급 분위기가 달라져서 최고의 고등학교가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베드타임 스토리는 우리 한국에서는요, 책 읽어주는 것을 베드타임 스토리로 착각해요. 그래서 침대에 눕혀놓고 잠재우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그것은 베드타임 북리딩이지 베드타임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앉혀놓고 앉아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책을 매개체로 삼아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이 유대인 아빠는 뭘 이야기할까요? 글자도 없는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이야기, 때로는 책이 비행기 없이 나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가정에서 성경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의 실수담인데요. 저는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니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서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아이가 마음에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제 입으로 아빠로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막 사역하기에 바빴지 아이들과 집에서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 결국은 아이들은 예배만 잘 참석하는 아이지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다시 진행을 했는데요. 목사의 가족도 이런데 예배를 자주 빼먹는 아이들은 오직할까요? 그 아이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교회에는 나오니까 마음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의 경험은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다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하부타를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 전부 다 넌 크리스찬하고 다를 바가 별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교회 문화에는 조금 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면, 성경 지식적인 면에서는 안 믿는 애들이나 거의 수준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이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에 나온지 신약에 나온지도 모르는 아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성경책을 스스로 안 펴잖아요. 다 화면에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찾을지도 몰라요. 마자가 색임표가 마태복음인지도 모르는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도 같이 이야기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는 교육인데 그 다음에는요. 질문이 먼저일까요? 호기심이 먼저일까요? 호기심이 생기면 질문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는 것을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요.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소년들을 보면서 저 녀석들은 언제쯤이나 성경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늙어 죽어도 저것들이 성경에 관심 안 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부타를 처음에 초창기 때 못하니까 질문하는 방법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봤어요. 그랬더니요. 성경에 예화도 없고 뭐 설교도 없는데 아이들이 성경에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재밌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질문하니까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분은 유대인의 선생님들의 학교 선생님들의 어머니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질문하는 법을 따로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나온대요. 전 세계에서 질문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고 질문 제일 안 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질문하는 법을 따로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인은요. 질문이 뭔지를 몰라요. 질문의 뜻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한자어 물어보면요. 질문에서 문자는 무슨 문자일까요? 하면은 대부분 어른들도요. 물을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자는 무슨 질자일까요? 이야기하면은요. 대부분 다 못해요. 바탕질이거든요. 글 속에 드러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하브르타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겨자씨 비유에서 이 농부가 취한 씨는 무슨 씨일까요? 겨자씨 이것은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선택했거든요. 겨자씨 하나를 심은 의도는 뭘까요? 이런 그 뒷바탕이 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진짜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겨자나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겨자는 그 갓과의 식물이고 1년생 풀이잖아요. 유채꽃처럼.
근데 왜 겨자나무라고 했을까요? 하고 질문하면 그때부터 정말 겨자나무 없는데 왜 질문했을까? 막 이런 것 막 떠오르면서 관심 갖기 시작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겨자나무 봤다고 나타나신 분들이 계셔서 놀라긴 하는데요. 어디서 봤냐면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생물학자 같은 분들은 교회에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비유로 설명한 부분이죠. 그만큼 놀라운 변화가 있다, 천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여하튼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스로 하는 교육인데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는 교육을 하게 할까 했는데 스스로 하는 교육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뜻은 알겠는데 모르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자를 보고 좀 답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자자는 코를 상형화한 글자래요. 근데 코를 의식하면 호흡하는 것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코를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호흡하잖아요. 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하는 습관 교육이구나 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습관 교육을 하려면 반복해야 되는구나, 자꾸 훈련해야 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보십시오. 이 초등학교 1, 2학년 숙제 누가 했을까요? 방학 숙제요. 이거 다 엄마 아빠가 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하면 저렇게 예쁘게 못 자릅니다. 그리고 예쁘게 붙이지도 못해요. 막 테프 마왕들이거든요. 테프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완전히 뭐 이게 숙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해놓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의 정말 아픈 현실은요. 엄마가 해준 숙제라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 중에서 잘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상을 주고 있다는, 그건 교육이 아니라 미친 짓이죠. 근데 이것을 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아이한테 상 주는 것이 아니라요. 과정 속에서 변하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고 상을 주는 것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것이 줄어들었을 때도 와, 너 많이 줄어들었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자꾸 뭔가 도전하고 발전하려고 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 교회가요 잘하는 아이들한테 상 줬어요. 저 어렸을 때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수련회 가면은 말씀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는 거예요. 밥 먹는 것까지도 말씀 암송하면서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면 밥 먹을 자격이 없나요? 근데 말씀 암송을 다 해야만 밥을 주는 이 이상한 현실이 학교 교육이나 교육이나 그 맥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코이라는 물고기인데요. 어항 속에 넣어놓으면 15cm 자란답니다. 근데 이 비단 잉어를 연못에 넣어놓으면 40cm, 30cm 자라고, 이 잉어를 강물에 던져놓으면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차이는 먹이예요. 눈앞에 먹이를 주느냐, 아니면 주는 먹이도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느냐. 스스로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무엇부터 스스로 하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성경 찾기, 아침에 교회에 스스로 일어나서 오기, 부모가 깨운 거 말고요. 그리고 또 부모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기, 인사하기, 뭐 이런 것들부터요. 인사 스스로 하기, 이런 것부터 교육하고 훈련시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인사 안 해요. 스스로 인사 안 해요. 제가 신방 가도요. 엄마들이 꼭 시킵니다. 물론 교육상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안 시키면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방에만 있잖아요. 갈 때도 안 나오고. 이런 거 하나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건 도덕교육이고 윤리교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도덕이고 윤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공자맹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방법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가르친다면 저는 그게 신앙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할 때 보면은 아주 뭐 선생님은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아이들은 막 옆에서 장난치고 난리가 나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것까지도 훈련을 꾸준히 시켰더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세 가지를 거꾸로 돌려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야기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질문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하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끊임없이 했고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제 제가 또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비디오를 다 켜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조금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학원은 가야만 하나 하는 주제 가지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토크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비디오를 다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비디오 켜신 분들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학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선미 선교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왜냐하면 이거 하러 가면 대부분은요 초등학생 아이들 학원인 줄 알고 뭐 학원은 안 가면 안 되고 친구들 만나면 가야 되고 뭐 학교 공부가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미완성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는 이야기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수술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선미 선교사님 처음부터 답을 이야기하셨어요. 저한테 어떤 학원이냐고 질문한 거예요. 누가 가는 학원인지, 아이가 가는 학원인지, 어른이 가는 학원인지 질문하지 않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질문 안 하거든요. 제가 처음이에요. 이선미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이거 강의하면서요. 정말 질문 안 합니다. 이야기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요, 훈련과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몸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훈련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하는 교육, 또 질문하는 교육, 스스로 하는 교육을 저희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는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